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저희요 2023년 5월에 시행이 되었던 3회차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먼저 풀어보셨나요? 풀어보시면서 혹시 이상한 거 못 발견하셨나요?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ERP와 기존 정보 시스템, 즉 MIS죠.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에 기존 정보 시스템의 업무 범위는 단위죠. 근데 이제 ERP 하면 항상 통합 업무 시스템이다 라는 이 특징 계속해서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기존 정보 시스템의 전산화는 중앙 집중식, 그 다음 ERP는 분산 처리 방식 구조. 이것도 맞는 표현. 자, 3번의 기존 정보 시스템 방식은 수평적 아니고 수직적. ERP가 오히려 수평적 작업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죠. 자, 그 다음 4번에 기존 정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는 파일 시스템, ERP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다 라고 해서 RDBMS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번 갈게요. ERP 시스템 투자 비용. 자, 여러분들 요거 전체 토탈 비용 코스트, 토탈 코스트가 들어가 있는 거 누가 있어요? 총 소유 비용이죠. 그래서 총 소유 비용을 기억하지 못해도 전체 토탈 코스트 이렇게 기억을 꼭 해주세요. 시험 문제를 이렇게 풀어도 되나요? 라고 하는데 네, 그럼요. 경영학식과 ERP 이 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요 멘트를 가지고서 늘상 얘를 물어보는 문제로 똑같이 복붙이에요. 복붙.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 시험 문제 얘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된다면 전체, 토탈, 비용, 코스트 이렇게 해서 총 소요 비용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3번 갑니다. 정보 시스템의 역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자, 이 ERP 정보 시스템의 가장 적절한 내용 기본적인 기업의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회계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인사, 생산, 물류. 자, 그리고 이 ERP 시스템을 도입하는 목적이요. 고객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ERP를 도입하는 거죠. 자,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ERP 시스템을 굴리다 보면 효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더라. 자, 하지만 누군가를 관리 감독하려고 ERP를 구축하는 건 아니죠. 만약에 진짜로 누군가를 관리 감독하려고 ERP를 구축한다고 했으면 직원들은 다 반대할 거예요. 그런 내용은 아니죠. 자, 그 다음 볼게요. 클라우드 ERP의 특징 혹은 효과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보통 이제 클라우드 ERP라고 하니까 클라우드 이런 구름의 형태를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죠. 그래서 이 구름에 접속해서 작업을 지그지그지그 한 다음에 다시 빠져나오고 이런 방식을 고민해 보시게 될 텐데요. 자, 우리가 집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이런 시스템들이 우리 집에서도 열릴 수 있게끔 이런 ERP 시스템들을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해서 진행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이런 클라우드 서버에다가 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가 자체적인 서버를 구축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이 방대한 정보의 양을 모두 다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들도 있죠. 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와 IT 자원 관리의 효율화, 관리 비용의 절감, 그리고 원격 근무, 즉 재택근무, 그래서 스마트 워크 환경을 정착할 수 있다. 자, 하지만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설치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이렇게 정해진 클라우드 내에서만 허용이 되는 것만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마음대로 이것저것 다 가능하게 설치를 하는 것은 아니더라. 자, ERP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신속한 의사결정, 회계, 인사, 물류, 생산, 물류 등 모두 다 통합된 시스템. 자, 정답은 3번이겠네요. 모든 사용자들의 사용 권한 없이 쉽게 기업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틀렸죠. 우리 실무 프로그램에 사용자 권한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죠. 그 권한 설정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어떤 메뉴를 사용할 수 있는지부터 사용 가능한 메뉴라 하더라도 회사, 사업장, 부서, 사원 이렇게 등급을 세부적으로 나눠 놓고서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 정보의 접근성에 대해서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죠. 자, 6번 갑니다.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삼성전자 하면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건 건물과 직원들, 서류 더미 이런 것들이지만 삼성전자라는 무언가 하나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고서 야, 삼성전자가 이번에 어떻게 일을 했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모두 다 기업 실체의 가정인 거죠. 자, 뭔가 자연인이 한 사람 있는 것처럼 기업도 역시나 하나의 실체가 있는 것처럼 자, 그리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기업이 진행이 될 거고 그런 와중에 우리는 1년 단위로 기간별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죠. 자, 현금주의의 가정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이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우리가 이제 질적 특성이다라고 하면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있죠. 자, 우리가 세웠던 기대치에 맞게 수시로 계획을 수정한대요. 예측을 한 걸 가지고 계속 수정까지 가야 되는 거죠. 피드백 가치죠. 피드백 가치. 그냥 미래를 예측한다 라고 하면 예측 가치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수정할 수 있는 능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피드백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그리고 이제 적시성 이런 것들은 목적 적합성으로 보고 있었고 중립성,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은 신뢰성에 대한 내용들이었죠. 자, 그 다음에 재무제표 작성 기준 중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여기에서 정답은 4번의 유동성 배열법이었어요.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유동성이 큰 순서부터 배열을 하세요 라고 하는 건 재무상태표의 특징이었죠. 자, 총액주의, 발생주의에 따라서 총액주의가 뭐예요? 수익과 비용을 전체 총액을 쓰세요 라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발생주의다 라고 했을 때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발생 기간에 따라 그래서 미경과한 부분에 대해서 뭐 선급비용, 선수수익 이런 표현을 썼죠. 사실 여기에 1번의 1년 기준도 틀린 거예요. 1년 기준은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1년을 기준으로 유동, 비유동 이렇게 나눈다라고 할 때 1년 기준이죠. 그래서 제가 이의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이의 신청의 답변과 처분이 나뉘게 될 텐데 어찌되었든 정답을 4번으로 했을 때 유동성 배열법이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이랑 관계가 없는 것은 맞다. 하지만 1번도 논란의 여지는 있다. 자, 그러면 원래 이 문제는 출제자가 어떤 문제를 수정한 거였겠어요? 원래는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은 1년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을 나누고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총액을 기록하고 있고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 유동성이 큰 순서대로 배열한다. 이런 문제였던 거죠. 근데 발생주의는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바로 3번이 이제 손익계산서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체크를 하는 내용들이었겠죠. 어찌되었든 이 문제는 약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9번 갈게요.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면 매출총이익. 자, 역시나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은 각각 총액을 우리가 원칙으로 하고 있죠. 그 다음 총액주의는 사실 자산과 부채도 총액주의고 수익과 비용도 총액주의예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영업의 수익은 기업의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으로 표시한다라고 하는데 영업 이외의 활동이 바로 영업의 수익이겠죠.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까지 맞는 표현입니다. 10번 회계 순환 과정과 과정상 총계정원장의 마감. 자, 총계정원장의 마감이다 라고 하게 되면 당기 순손익을 계산해서 당기순이익 계정에 대체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당기순이익에 대체한 적은 없어요. 만약에 당기순손익에 대해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걸 자본 쪽에 들어가게끔 대체하기는 하겠죠. 그래서 정답이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수익과 비용 계정 잔액을 집합 계정에다가 그래서 손익계정으로 대체해서 마감. 기말의 결산정리사항을 분계해서 총계정 원장에 해당 계정에 수정 기입하는 수정 분계.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 2월 마감. 그 다음 개시 기입 시기에는 차기에 2월 된 걸 전기 2월로 기초를 전기 2월로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전년도에서 차기 2월로 마감하면 다음 연도가 전기 2월로 받아주는 겁니다. 자, 11번 갑니다. 선적지 인도 기준으로 재고자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원가에서 차감해야 되는 항목을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재고자산을 취득했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인 재고자산 매입금액 그리고 매입할 때 부담하는 비용이죠. 선적지 인도 기준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선적하고 나서 매입자가 부담하는 운임입니다. 선적지 인도 기준은요. 이 물건의 판매자가 있는 선적지 지점에서 물건을 싣게 되면 이제 나머지 과정들은 모두 다 구매자가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운송과 관련된 비용들은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들이죠. 따라서 구매하는 과정에서의 운반비다라고 하게 되면은 모두 취득원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선적 이후 매입자가 부담한 매입에 따른 하용비 및 보험료, 즉 매입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하용료나 보험료도 모두 다
자산의 취득원가에 더해주셔야 됩니다. 자, 하지만 할인액과 애누리, 일찍 갚아서 깎아주거나 하자가 있어서 깎아주는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로 보더라? 모두 다 차감하도록 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했었죠.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이런 것들 같이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 봅니다. 생산성의 7월 1일 현재 장기차입금 개정. 23년도 말에 유동성 장기부채로 대체될 거는 내년에 상환 예정인 거. 아직은 얘는 계속해서 비유동 부채일 거고 얘는 상환을 하는 거죠. 상환 예정 시기에 정상적으로 상환을 하기 때문에 장기차입금은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금액만 합쳐서 500.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채 발행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사채 발행은 대변에 사채 그리고 차변에 받는 돈. 대변의 사채는 항상 액면가액. 차변의 현금은 사채의 발행가액.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차감적 평가 계정이죠. 따라서 재무상태표에 사채에 대해서 기록할 때 사채에 대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마이너스 형태로 기록하죠. 사채 액면 이자율, 회사가 준다고 약속한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낮아요. 즉 시장에서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 적은 이자를 줘요. 그럼 회사는 싸게 발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시장이 평가한 이자보다 적은 이자를 준다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액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했을 때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은 매년 증가하죠. 그래서 항상 이거 가지고서 얘기할 때 우리가 할인 발행, 할증 발행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 상각액은 할인이든 할증이든 모두 다 증가하죠. 그 다음에 이자 비용, 여기부터 달라집니다. 증가. 그 다음 장부가액. 할인 발행은 감소가 없어요. 증가. 되려 할증 발행이 이자 비용도 매년 감소하고 장부가액도 매년 감소하게 되죠. 할인 발행은 증가, 할증 발행은 감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변의 사채를 발행가액으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액면가액, 그리고 차변을 발행가액으로 기록해 줘야 됩니다. 자, 다음 내용 14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영업용 트럭이죠. 자, 영업용 트럭 차변에 차량 운반구. 하지만 이 차량 운반구는 유형자산. 따라서 외상이나 어음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대변은 미지급금. 외상매입금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영업용 트럭이라 하더라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지급금. 자, 그 다음 15번입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나는 이게 더 싫어요. 정액법. 아니 유효이자율법으로 사채를 계산하자고 했는데 왜 정액법으로 이렇게 꼼수를 쓰는 문제를 하는지. 하지만 출제자는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문제를 풀게끔 하고 싶었던 마음이에요. 자, 여기서 잘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건 바로 22년도 1월 1일 날 발행한 사채에 대해서 22년도 12월 31일 날 상각해야 될 금액을 물어본 거예요. 지금 현재 사채는 할인 발행이 되었는데요. 대변의 사채는 액면가액으로 썼겠죠. 차변에 받는 돈을 썼다고 했을 때 96,000원에 이 사채 발행 비용을 빼고 받는 거예요. 자, 아무리 여러분들이 빼고 받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96,000원이라 하더라도 사채 발행비는 어차피 따로 또 나가요. 차변에 비는 돈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 6,000원이 비죠. 이게 바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죠. 그래서 따로 쓰나 같이 쓰나 똑같아요. 어차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6,000원이 나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본다고 한다면 상각해야 될 금액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 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매년 똑같이 사라지는 게 정액법이에요. 사실 유효이자율법은 요 금액의 유효이자율로 계산하고 이 금액을 액면이자율로 계산을 해서 차이나는 나머지가 할인 발행 차금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방식인데 그런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액법으로 즉 6,000원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5년 동안 매년 같은 금액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즉 1,200원. 네, 오히려 정액법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을 한다는 게 낯설긴 한데 어찌되었든 정액법이라는 걸 유형자산에서 배웠잖아요. 감가상각할 때 매년 같은 금액으로 깎아주는 거. 자, 16번 갑니다. 자, 주식회사 생산성이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질문이 뭐냐면 일단은 23년도에 결산을 물어봤어요. 22년도에 취득한 자산인데 23년도 결산이다? 그럼 몇 번 했겠다? 22년도 결산 한 번, 23년도 결산 한 번, 두 번 하고 자, 질문이 감가상각비가 아니라 감가상각 누적액, 누계액을 물어봤어요. 그럼 이 누계액을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첫 번째 연도 거랑 두 번째 연도 거에 합을 대답해 주셔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연도의 감가상각은 연수합계법이다. 내용연수 4년. 그러면 내용연수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첫 번째 연도에는 10분의 4. 두 번째 연도에는 10분의 3. 세 번째는 10분의 2, 네 번째 10분의 1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러면 두 개를 더해주니까 여기서는 10분의 4만큼 감가상각을 했을 거고 여기서는 10분의 3만큼 감가상각했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10분의 7만큼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겠구나. 앞부분은 정액법이랑 똑같이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그런데 취득원가만 있고 잔존가치 없으니 그대로 10분의 7은 70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겠네요. 자, 첫 번째는 10분의 4니까 40만 원. 두 번째 연도는 10분의 3이니까 30만 원. 그래서 더하면 70만 원. 이렇게도 하실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갑니다. 17번. 재무제표 기본 가정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업 실체의 가정, 그 다음 화폐 평가의 가정이라는 것도 있고 기간별 보고 가정이 있죠. 그러면 이건 뭐겠어요? 충분할 정도로 계속해서 장기간 존속한다. 계속해서 기업은 계속해서 갈 것이다. 계속기업의 가정. 앞서 보셨던 문제에도 나왔던 거를 여러분들 여기서 보신 거죠. 주관식으로 나왔다고 했을 때 앞쪽을 잠깐 살펴보시면 확실히 정확한 답을 쓰셨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속하는 항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조세 물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았죠? 자, 그 다음에 질권, 저당권, 양도, 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의 권리를 제공한다. 담보의 제공.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땡땡 법에 따른 공매, 땡땡 법에 따른 경매. 그냥 경매는 재화의 공급이 되지만, 재화의 실질 공급이지만 어떤 법률에 따른 경매나 공매는 재화의 공급이 될 수 없다고 했죠. 자, 이렇게 물납,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담보의 제공, 그 다음 법에 따른 경매, 공매, 수용, 그리고 여러분들 사업의 포괄적 양도. 이들은 재화의 공급이 될 수 없다고 했죠. 자, 정답은 2번인데요. 폐업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매입세 공제를 받았대요. 폐업일까지 아직 판매하지 못하고 창고에 보관하는 건 폐업시 잔존재화를 이야기하는 내용이겠고요. 이 폐업시 잔존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라는 건 우리가 재화의 간주공급 파트에서 보셨죠. 자간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증역, 폐업시 잔존재화, 즉 그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내용을 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 19번입니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입금에서 손금을 공제해서 계산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세무조정을 통해서 입금산입 가산하고 손금산입 차감하죠. 이렇게 입금산입, 손금산입 이런 조정을 하는 거 우리는 뭐라고 한다? 세무조정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뭐 신고조정, 결산조정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제 본 강의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갑니다. 20번. 법인세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물어봤어요. 납세지다 라고 하면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이죠. 자, 국내에 실질적인 장소를 둔 법인은 내국법인이다 라고 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원래 내국법인은 어떻게 규정을 짓고 있냐면 내국법인은 등기부상의 본점 주사무소가 어디이다? 납세지이다.
근데 그게 국내에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도 보시다시피 이런 주사무소의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거고. 자, 내국법인은 법인의 등기부상, 법인 대표의 소재지가 납세지다. 이런 게 없죠. 자, 외국법인은 국내 사업장이 있을 때는 국내 사업장 쪽에 소재지로서 납세지를 하고 있는 거였죠. 자, 21번. 법인세 신고 시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필수 서류. 자, 이거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세무조정 계산서 이런 거 가지고서 내야 되죠. 사실 이런 거 외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까지 반드시 필수 첨부 서류로 분류하고 있고요. 현금 흐름표라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혹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에서 이런 내용들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들은 첨부 서류로 이야기를 해주겠죠. 자,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의 소득 처분이 다르나 나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법인세 비용, 나라에 세금 내고 있는 기타 사회 유출. 자, 그 다음 지정기부금의 한도 초과. 지정이라는 표현 틀렸어요. 일반 기부금이죠. 일반 기부. 왜냐하면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5월 달에 시험은 바뀐 명칭으로 출제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기존의 출제자가 기존의 명칭대로 내신 건데 어찌되었든 일반 기부금의 한도 초과든 기존에 있었던 지정기부금의 한도 초과든 기부금의 한도 초과는 기타 사회 유출.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도 나라가 시키는 대로 세금을 납부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실질적으로 임대소득이 없지만 임대소득이 있는 것처럼 간주해서 나라가 시키는 대로 입금을 처리한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이제 기타 사회유출. 자, 정답은 3번.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한도 초과는 결산조정사항으로 회사 자체 내에서 계산이 된 내용으로 부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내용은 바로 유보로 소득처분합니다. 소득 처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항상 매번 나와요. 자,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를 작성 연월일 위해서 발급해야 되지만 상황에 따라 공급 시기가 되기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죠. 그래서 선교부 가능하고요. 후교부도 가능하죠. 자, 거래 시기가 있으면 선교부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일단 가능하다. 만약에 대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 있었죠. 월합계 세금계산서에서는 한 달치에 대해서 매월 말일 날짜를 작성일자로 해서 언제까지 주자? 다음 달 10일까지 주자. 이런 내용도 있었죠. 자, 그래서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 전에 대가 일부의 전부를 받고 받은 대가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가 공급 시기가 될 수 있고요. 자, 거래처별로 1여월, 즉 한 달, 1일부터 말일까지 이 기간에 대해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해서 그 기간에 종료일자로 작성 연월을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언제까지? 10일, 다음 달 10일 이렇게 해서 종료일자까지 발급할 수 있다는 표현이 틀렸다. 자, 봅니다. 법인세 세무조정 소득처분. 자, 볼게요. 이게 여러분들 헷갈리기 딱 좋아요. 출자자가 아니에요. 출자 임원이에요. 그러면 출자 임원이면 여러분들이 출자자다라고 하면 배당을 떠올리고 임원이다라고 하면은 상여를 떠올리잖아요. 자, 누가 더 앞선다? 상여. 그래서 정답은 상여입니다. 만약에 임원이 설립한 법인이더라. 임원이 소유한 법인이더라. 기타 사회 유출이겠죠? 그때는 기타 사회 유출이 더 큽니다. 이렇게 서로 크기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겹칠 때 배당과 상여가 겹치면 상여, 상여와 기타 사회 유출이 겹치면 기타 사회 유출. 물론 배당과 기타 사회 유출이 겹쳐도 기타 사회 유출.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봅니다. 결산사상 당기순이익에 입금산입 더하고 송금산입 차감 소득, 기부금에 대한 한도 초과나 2월 기부금 송금산입을 하고 나면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이 나오죠. 자, 그래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26번. 법인세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사업연도가 1년인 경우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본다. 그래서 1개월이었어요.
그냥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지만 또 많이 헷갈릴 수도 있죠. 1개월 미만의 일수를 몇 개월로 해야 될까? 근데 1개월 미만의 일수를 0개월로 한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 이제 눈치껏 1개월로 한다라고 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27번 갈게요. 매몰원가. 매몰원가를 물어봤어요. 자, 생산성은 현재 정상 판매 불가능한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제조원가는 150이죠. 자, 얘가 바로 매몰원가겠죠. 왜? 장부에 기록은 되어 있지만 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원가인 거잖아요. 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없는지 볼게요. 재고자산을 처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의사결정안을 수립하였다. 첫 번째, 20만 원을 투자해서 재강한 후에 50만 원에 판매하는 경우. 어쨌든 첫 번째 케이스는 30만 원의 이득이 있겠네요. 두 번째, 재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재활용센터에 판매해서 10만 원을 받는 거.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재가공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걸 두고서 고민하죠. 그러다 얘를 선택하면 포기한 얘가 바로 기회원가, 기회비용이 되는 거겠죠. 자, 어찌되었든 여기선 매몰원가를 물어보는 거였기 때문에 이 물건의 제조원가, 이 물건이 처음 제조되었을 때의 가격이 바로 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원가이죠. 그 다음 28번 갑니다. 개별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개별원가 계산은 주문 생산을 주로 하는 업종에 적합하다. 자, 다품종 소량 주문 제작이죠. 개별원가 계산은 제품 규격이 다양한 업종에 적합하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병원에서 많이 써요. 각각의 환자들마다 그들이 투약한 약이라든가 그들이 진료받고 있는 시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각각 제각기 다르잖아요. 그런 경우에 제품의 규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할 때. 자, 제조간접비를 실제 발생으로 배부하는 건 실제원가 계산. 제조간접비에 대해서 예정 배부해서 계산하는 것은 정상원가 계산. 제조간접비는 개별 작업과 직접 대응이 돼요? 아니죠, 여러분들. 간접비는 말 그대로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 대응이 되지 않는 내용이었죠. 이렇게 직접 대응이 되어서 발생 시점에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건 제조간접비가 아니라 직접 재료비나 직접 노무비에 대한 이런 직접 원가들이죠. 그래서 틀린 설명 고르는 건 4번이었다. 29번 갑니다. 자, CVP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봅니다. 자, 매출액이 나와 있고요. 변동원가율이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매출액에다가 변동비를 차감할 거잖아요. 매출액이 100만 원이죠. 변동 비율이 60%라는 건 변동비가 60만 원이란 얘기겠죠. 그럼 이렇게 차감했을 때 나오는 이익을 뭐라고 하자? 공원이익. 공원이익에 무엇을 차감하도록 한다? 고정원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은 10만 원이 되겠네요. 자, 영업이익 10만 원에 법인세율이 40%래요. 그러면 법인세를 40%를 내죠. 그럼 40%를 영업이익의 40%를 차감하면 6만 원이 법인세 차감 후 세후 이익이겠네요. 세후 이익. 그죠? 자, 이런 과정들을 제가 쭉 써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볼 텐데요. 자, 안전한계율을 물어보죠. 안, 영, 공. 안녕, 공.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억해달라고 했었죠. 안전한계율은 어떤 거다? 영업이익을 공헌이익으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럼 영업이익이 10만 원, 공헌이익이 40만 원, 안전한계율은 0.25. 자, 그래서 안전한계율이 4라는 표현이 틀렸죠. 안전한계율이 아니라 영업 레버리지도였겠죠. 영업 레버리지도는 반대로 거꾸로 뒤집어 버리죠. 40을 10으로 나누어라. 영업 레버리지도가 4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었죠. 언뜻 공식을 기억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쨌든 얘가 40만 원이고 얘가 10만 원이니까 얘는 4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죠. 자,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을 물어보고 있어요. 손익분기점의 매출액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는 지금 고정원가,
나누기 공원이익률. 공원이익률이라 하면 변동원가율이 60%이기 때문에 나머지 40%가 공원이익률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30만 원을 나누기 40%다 라고 해서 0.4로 나눠보시는 거죠. 30만 원 나누기 0.4 이렇게 하시면 75만 원이 나와요. 이게 바로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이죠. 고정비를 공원이익률로 나눠주는 거죠. 자,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이익, 세후이익은 6만 원이 된 이유 이렇게 진행을 한 거죠. 영업이익 10만 원에 40%는 법인세로 내고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6만 원이 이익인 거죠. 이 CVP 분석을 가지고서 안전한계율이라든가 영업 레버리지도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요즘 자주 물어보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안녕, 공 이렇게 꼭 기억을 먼저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안녕, 공 기억을 하게 되면 나머지 영업 레버리지도에 관련된 내용들은 거꾸로 공, 0을 거꾸로 바꾸면 영업 레버리지도가 될까. 그래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뭐든 하나는 기억해야 돼요. 영업 레버리지도를 암기하시든 안전한계율을 암기하시든 둘 중에 하나는 꼭 암기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여기는 종합원가 계산. 자,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 선입선출법, 총 완성품 환산량. 자, 기초가 있죠. 사실 저는 이걸 평균법 방식으로 먼저 계산합니다. 완성품 1100개, 기말이 100개가 60%였죠. 자,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따라서 1100개의 완성. 그 다음 옆에 60%가 있는 기말은 60. 1160이 됩니다. 이 1160은 평균법에서의 가공비 환산량이죠.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이 기초 때문에 차이가 나죠. 기초 200개가 50% 진행이 되었다라고 했던 과거에 진행한 완성품 환산량 100개. 이 딱 100개만큼이 기초의 환산량 100개만큼이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차이가 나도록 하는 거였죠. 1060. 정답은 1060입니다. 자, 물론 이걸 이렇게 따지지 않고 어떻게 따지는 친구들도 있겠어요. 이 1100개, 200개가 나머지 추가 작업 50%를 했습니다. 900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작업합니다. 100개 했다가 900개 했다가 60개를 더해서 1060입니다. 물론 이렇게 계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습니다. 자, 31번 갑니다. 생산성의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제품의 계정을 통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 제공품 계정을 통해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제품 계정을 통해서 계산을 하려면 기초 제품, 기말 제품도 있어야 되겠지만 뭐도 있어야 되냐면 매출원가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에는 매출원가의 정보가 없죠. 따라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제품의 계정이 아닌 제공품의 계정의 대변을 놓고서 계산하시는 거죠. 기초 제공품 재고액 1,500, 기말 제공품 재고액 1,500. 서로 두 개 같네요. 그럼 이 금액이랑 서로 같은 금액이 되겠네요. 자, 직접 재료비 6,000원, 직접 노무비 5,000원, 그 다음 제조간접비 4,000원, 15,000원, 15,000원, 15,000원이 되죠. 사실 단기 총제조 비용을 계산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15,000원에 기초 1,500원을 더해서 16,500원 그리고 16,500원 1,500원을 다시 빼서 15,000원. 사실 그렇게 계산한 거죠. 근데 어차피 기초랑 기말이랑 다 같기 때문에 단기 총제조 비용이 그대로 단기 제품 제조원가랑 같은 금액이겠구나 라고 유추가 가능했을 뿐이에요. 어찌됐든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어렵지 않을 거고요. 기초 제품, 기말 제품은 함정인 거죠.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출원가가 없는데 왜 얘들을 가지고 쓰겠어요. 자, 32번 갑니다. 고정원가는 일정한 뭐 범위 내에서 총 원가가 일정한 행태를 나타내느냐. 자, 고정원가죠. 항상 고정비, 고정원가는 뭐에 따라? 조업도에 따라서 늘 일정했죠. 표준원가 시스템에서 고정 제조간접원가의 예산액과 배부액의 차이는 조업도 차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조업도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쓰도록 하는 문제였죠.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문제를 푸시면서 물론 앞에 이제 안전한계율이나 이런 문제들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보통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의 수준을 같이 비교해 보자고 한다면 특별하게 이번 회차가 많이 어려웠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건 지정기부금이라는 표현이 이제 일반기부금으로 바뀌었는데 5월 시험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낸다고 하셔놓고서 이제 아직도 지정기부금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앞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1년 기준은 사실 손익계산서에서는 1년 기준이 없죠. 1년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손익계산서에 껴놓자라고 해도 안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6개월 단위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회사들, 회계연도가 6개월인 회사들 그런 경우는 발생한 기준이 6개월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손익계산서를 어떻게 6개월 기준으로 1년 기준이라고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아마 제가 얘기했던 대로 출제자는 이제 재무상태표에 대한 문제를 손익계산서 문제로 수정을 하셨던 것 같은데 덜 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 2회차에서도 사실 이러한 문제 오류나 이런 것들은 있었고요. 제가 보통 이제 문의를 하게 되면 뒤늦게 이제 얘기를 해주십니다. 2회차 같은 경우 이제 접대비에 대한 소득 처분과 관련해서 무조건 기타 사회 이출만 있는 것이 아닌데 상해로 소득 처분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무조건 기타 사회 이출로만 처리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인하도록 나오는 문제들이 있었죠. 그런 문제들은 이제 결국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정답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합격으로 처리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요. 문제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되시면 이걸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언제나 항상 문제는 오류와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4개의 보기 중 가장 정답이 될 만한 아이를 그래도 체크는 하고 오십시오. 아예 체크하지 않으면 모두 다 정답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1번, 4번 이런 식으로 정답 인정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답을 체크하긴 하셔야 됩니다. 답을 체크는 하시되 가장 그 중에서도 그래도 확실하게 얘가 답이야 라고 생각하는 걸 찍고 오셔야 되겠죠? 자,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뒤에 실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무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